고액 고문료 논란에 이어 부동산 고리임대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 여당을 이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신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에도 출마를 강행한 송영길 전 대표 등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말수. 오늘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여야 협치 과제와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로 판이 커진 정치권의 지방선거 관련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전관 예우와 이해충돌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주택 임대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와 법무법인 고액보수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낙마 가능성을 거론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통상 분야 고위직을 지낸 시기 미국 통신대기업과 다국적 정유회사에 자택을 임대하고 6억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19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 1년 동안 S-오일 사회이사로 겸임하며 8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한 후보자에게 주택을 임차한 AT&T는 편법 입찰, 특혜 의혹과 정경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왕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우리 민주당도 또 국민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10년 만에 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도 4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2배로 늘었는데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부당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은 없는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거액의 고문료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국민검증센터에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며 낙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스패스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도 예스하기가 국민들이 예스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 눈높이 받지 않다. 패스가 아니라 페일리어일 거다. 페일리어 실패.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낙마죠, 낙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등의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혹은 국민과의 소통 하에 제대로 된 인사를 국민 앞에 선보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청문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국회방송 이매련입니다. 국민의힘을 앞으로 1년간 이끌어갈 새 원내 사령탑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하도록 야당과 협치에 더욱 힘을 쏟고 당내 단합을 통해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향후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102표 중 권 의원이 81표를 받아 21표를 얻은 조혜진 의원을 60표 차로 따돌리고 압승했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단합을 통해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함께 또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에 총선에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정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72석의 거대 야당과는 협상을 우선으로 하되 국민 여론전으로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협상력과 전투력이 수레의 두 바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투력이 없는 협상력은 그야말로 힘없는 평화가 아닌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 공천에 탈락하자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했습니다. 이후 당내 대선 경선 과정부터 윤 당선인을 지지하며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습니다. 앞으로 권 신임 원내대표가 이끌 원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인사청문 전국이 여소야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권 신임 원내대표 당선 직후 전화를 걸어 당정이 환상의 호흡으로 국민만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민심 우선 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과 경기 등 10곳에 면접을 실시했는데요. 경기와 대구 후보자들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공천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당내에서는 여전히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 등 일부 후보자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 62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물급 주자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간 경쟁이 펼쳐지는 경기도와 높은 경쟁률에다 박심이 변수로 떠오른 대구의 공천 심사가 관심입니다. 경기지사의 경우 윤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른바 윤심 논란이 불거졌는데 김 의원은 윤심보다 민심을 잡기 위해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접니다. 정말 큰 포장대로가 깔려져 있었다면 이른바 윤심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5% 이상의 불리한 점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길에 들어섰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며 윤심 논란을 경계했고 지역 연고가 없다는 지적엔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우리 당에는 반드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길 후보가 나가야 된다라는 점, 또 저 유승민이 나가야 이깁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시장은 홍준표, 김재원 의원 등 8명이 출마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 박심 영향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관위는 내일 나머지 7개 광역단체장 면접을 실시하고 이후 지역별 최대 3배수의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4일 이틀간 광역단체장 후보에 등록한 37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실시합니다. 공관위는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고 오는 5월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사항을 반영하는 등 승리하는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 의정 활동 능력, 정책 공약 등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송영길 전 대표 등 일부 출마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송영길 전 대표와 임대료 인상 논란이 됐던 박주민 의원, 충북지사에 도전하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심을 받드는 개혁 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공관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당내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유능과 실력, 전문성이 인사검증의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모레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내각 인선의 기준으로 유능과 실력, 전문성을 꼽고 출신 지역이나 성별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과 성별을 굳이 저희가 넣고 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고려하는 사항으로 넣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요? 첫 내각에 들어갈 후보군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모레 4명에서 5명 이상의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장은 인수위 경제 1분과 최상목 간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윤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순회 일정에 나섭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을 1박 2일로 방문할 계획인데 대구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굴해온 새로운 아젠다를 국정과제의 최우선 그리고 중점 과제로 담겠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 더욱더 주목을 용산 국방부 집무실에 대해서는 임기 첫날부터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며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은 반인도적 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러시아군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밖에 인수위는 지속가능한 인구 TF를 구성해 여성가족부 폐지 대안과 미래가족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4월 국회 현안이 많습니다. 우선 새 정부 내각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대립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장동 특검법과 검찰개혁 등 곳곳에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공통공약 12개를 추려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사안에 따라서 협치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4월 국회도 곧 의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지만 당장 새 정부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19일로 정해졌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26일까지 열려야 합니다. 또 모레 경제부총리 등 내각 인선 발표가 있는 만큼 4월 국회 내내 인사청문 정국이 예상되는데 여야 기싸움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뚜렷한 인사검증 기준도 없이 김앤장 18억 원부터 집 한 채 값 월세 성금까지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해 놓고선 발목 잡지 말라고 엄포부터 놓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과 함께 윤 당선인과 부인, 장모까지 모두 수사하는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법. 현직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윤 당선인 취임 전인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생 입법은 여야 협치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나온 공통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민주당은 대선 공통 공약 12개를 꼽아 4월 국회 내 입법 추진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새롭게 진용을 갖춘 4월 국회. 협치와 대치 중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여소야대 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초기 안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행태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 개혁은 정치 개입과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잘못을 저지른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수사기능 전면 폐지는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치한 사보임을 두고 정권 교체 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국회 규칙과 전통에 맞지 않은 매우 이상한 조치를 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보임이 기술적으로 진행됐다며 알박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장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기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꾸는 사보임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거대 양당의 결단과 합의를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부족한 건 시간이 아니라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까지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는데도 거대 양당이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 개방 행사를 앞두고 오늘 낮부터 국회 주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 2교 북단까지 1.7km 구간은 차량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여의도 벚꽃길은 내일부터 17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권성동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여야 모두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됐네요. 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 빠르게 비대위로 전환을 했고 박홍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국회가 먼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교체가 된 겁니다. 두 후보 원내대표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69년생 3선 의원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60년생 4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권 원내대표가 나이나 선수에서 이제 선배가 되고요. 또 흥미로운 부분이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고요. 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었다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양쪽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이런 네.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과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리전, 2라운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민주당에서 박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는 이재명 고문에 대한 재심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박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그러면서 표방하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강경한 자세로 맞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6월 지방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하나 표를 띄운 거를 보게 될 텐데 이 표를 보면 국회 경력에서 박 원내대표가 예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법에 강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박 원내대표의 이력을 보면 예결위 간사 또 예결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원내 네. 수석 부대표도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권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이죠. 법사위 간사,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보면 예산과 입법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구성된 여야 원내 지도부를 보면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분에서, 권 원내대표는 입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주도권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인수위에서 조만간 이제 국정과제를 발표를 할 텐데 여기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과정에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국회 의석수를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네. 민주당이 172석입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또 무소속 의원 7명 중 민주당 인사가 6명이 돼서 한 180석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의당과 합당을 한다 해도 113석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이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친여가 180석, 그리고 친야, 국민의당까지 합치면 113석이라는 거죠? 네, 정의당을 뺀 의석수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박 원내대표나 권 원내대표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보면 강성인 듯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박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이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권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법사위는 어떻게 보면 여야 전쟁터의 최전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협치를 내세우겠지만 정권 초반 기싸움은 이제 분명한데 네. 그럼 여야 협의 과정이 또 쉽지는 않겠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어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이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국회도 곧 특위를 구성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명을 지난 3일 일요일에 했는데 나흘 만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거든요. 굉장히 좀 빠른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그 날짜를 보면 26일까지거든요. 어제가 7일이었고 20일 후면은 27일인데 20일 아니기 때문에 26일이 됩니다. 26일까지는 네, 여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고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 채택이 있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까지 이제 인사청문 절차가 그렇게 되거든요. 당선인 측에서 이제 서두른 걸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 이후에 각 부처 장관들 인사청문회까지 취임 전인 5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좀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종종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져서 새 정부와 이전 정부 장관들이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인사에서도 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이 연일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인사청문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전 총리가 한 후보자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로펌 고액 보수, 또 이해 충돌, 여기에 또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까지 나오니까 조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처음 모습인데 이 후보자의 그 의혹들을 보면 재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한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 요청안에 보면 재산을 82억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예금만 51억 원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에 재산이 한 2배가량 불어났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점도 100억 원의 주택 매매를 시도한 점 등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입장을 냈었습니다. 어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다. 라면서 이제 강한 어조의 입장을 냈거든요.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절대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낙마시킬 수도 있는, 단독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의 그 협치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충돌을 하느냐. 이 첫 번째 부딪히는 지점이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 절차, 요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협치 가능성의 기준대가 될 수가 있겠군요. 네, 민주당이 이걸 자꾸 계속 늦어지면 취임 이후까지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 또 낙마 이야기까지 혹시나 계속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원만하게 시작하려고 했던 정부의 출발점이 이제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낙마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선거 여왕의 귀환입니다. 지난달 24일 삼성 서울병원을 퇴원해서 사저가 있는 대구로 귀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사저 앞에서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귀향길에 동행했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얼마 전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후원 회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은 후원 회장 자격으로 영상 메시를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5년여 만에 첫 정치 활동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바로 유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영하 후보는 다들 떠날 때 내 곁을 지켰던 사람이자 저 대신 꿈을 이뤄줄 사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에 대한 지지율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유 후보를 후원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변호사에게 힘을 실은 박 전 대통령의 등판 소식, 경쟁자에겐 달갑지 않은 이야기겠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경쟁률이 8대1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습니다. 당장 홍준표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홍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 파리, 대통령 당선자 파리 선거로 변질이 됐다면서 상식 밖의 씁쓸한 일만 생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윤석열 당선인이 첫 지역순회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지지로 정치 행보를 시작한 박 전 대통령. 현직 시절 선거의 여왕으로 통했던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연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구시장 경선 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황색 정당, 빨간색 정당입니다.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뒤 지금은 유명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다가 어제 최종 불어된 것과 관련해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강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승인을 했지만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입당 승인안이 거부된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투표 결과 다수가 반대해서 부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최고위 불허 결정이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사적 감정 때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사적인 감정이 있었다면 아예 복당안을 상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는데요.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서 차라리 다른 정당으로 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하윤 시천한 정당은 어딜까요? 그분은 상식적으로 우리 당하고 좀 안 맞잖아요. 그냥 허경영 정당에 어울리지 않죠. 사실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황색.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 정당이고 황색 정당은 아니죠. 오히려 허경영 정당에 가서 투톱으로 하게 되면 훨씬 나름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정치를 하고 싶으면 허경영 정당에 가서 투톱을 하라, 이렇게 직격에 나선 하태경 의원.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을 사생활까지 공개하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빨간색 정당이지 황색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보수 진영에선 강 변호사 복당 불허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용석은 일당백이라고 평가한 전효욱 전 새누리당 의원. 만약 강용석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5%만 당겨도 김동연은 투표 전에 샴페인을 들 것이라면서 강 변호사가 복당 불허가 민주당에게 호재가 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이 된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24시간 만에 무려 19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황색당과 빨간색당 이야기까지 나온 강용석 변호사 복당 불허 문제. 과연 사법부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조혜진 의원 양자 대결에서 권 의원이 102표 중 81표를 얻어서 이변 없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당선이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먼저 김재섭 의원. 저는 그 당선인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지금 이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특수한 자리가 그 가지는 상징성, 역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 역할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여당으로서 또 입법으로서 대통령을 서포트해줘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약간 말하자면 상충되는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또 청와대와 그 국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당청 관계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게 되고 환영을 하는 바가 뭐냐면 권성동 의원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에서도 당선인에게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내부적으로 비판을 했고 원내대표 취임을 할 때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할 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가 있고 동시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입법으로서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거든요. 사실 이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선을 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원내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우신 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선거나 뭐 차차기인데 언제든지 간에 원내대표로 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넉넉하게 다들 예측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뭐 어떤 윤심이 작용해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권성동 의원 자체가 가지는 어떤 능력들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에게 보여줬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복합적으로 다른 이제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들어있기보다는 상대가 조혜진 의원이에요. 조혜진 의원이 있었는데 상대가 좀 많이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으로도 활동하면서 굉장히 밀접하게 뭐 수행도 하고 정책적 논의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아까 김재섭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쓴소리도 했던 분이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쓴소리를 하면서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여당과 그 정부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는 또 민주당의 반감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꽤 괜찮은 후보로서의 카드를 냈다, 원내대표 후보로 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국민의힘 안에서 신망을 받는 것 같아요. 좀 오기 전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좀
의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취임은 아직 아니죠. 첫 일성으로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강한 야당을 이제 표방한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와 원내 이제 카운터 파트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뭐 합과 또 앞으로 여야 간의 협치 그 두 원내대표를 둘러싼 그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 어떨 것 같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의원님이긴 한데 소위 말해서 진짜 쿨한 분입니다. 그래서 줄 거는 확실하게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받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국회 내에서 협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최적화된 인물이다라는 평이 이미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갖고 우리 박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평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당이 아무래도 수적으로 너무 열세입니다. 그러면 정말 정치력이 필요하고 협치를 잘할 수 있고 야당이랑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저는 권성동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홍근 대표께서 강한 야당을 말씀을 하시면서 좀 강경하게 국민의힘 그다음에 지금 현 미래 정부를 대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걸 충분히 다 받아내시고도 또 동시에 여당으로서 관철시켜야 될 거를 보면 관철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권성동 의원이 유연하게 다 대처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소야대 상황이 극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박홍근 의원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강한 야당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협상이 안 되는 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당이 됐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거나 야당을 압박하는 일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상호 원내대표였는데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 정당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도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과정을 보면은 야당 원내대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번에 그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하게 됐다. 권성동 의원의 정치력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정부 조직법도 통과시키고 싶어 하고 다양한 입법 과제를 수행하고 싶으면 여당과 반드시 협상을 해야 된다. 그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여야 세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 연봉 논란에 이어서 10년 새 재산이 2배로 늘었다는 것과 또 종로구의 100억 상당의 자택 그리고 이해 충돌 논란 등 계속 이렇게 좀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김앤장에서 이렇게 18억 원인가요? 4년 동안 18억 원을 네. 받았는데 한 달에 한 4천만 원이 살짝 안 되는 꼴이에요. 이게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주택을 그 해외 법인의 미국의 회사들의 임대를 놓아준 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김앤장의 경우를 보면은 이분이 비법조인이에요. 비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까지 하고 나서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문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 정서상 정관예우는 절대 용납을 못 하거든요. 전관예우가 왜 있냐 이렇게 되묻는다면은 그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어떤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앤장에서는 스카웃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이고 이분이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국무총리를 인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주미대사가 끝난 이후에 10년간의 공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정관예우도 그렇고 그 주택 3억 8천만 원에 샀었던 1989년에 장인어른께 샀었는데 이 주택을 매입할 때도 그 자금이 어디서 났냐 미국의 그 오일 회사, 석유 회사에 이렇게 선임대라고 하죠. 먼저 월세를 받고 그 돈으로 이 주택을 샀는데 이것도 사실 그 본인의 직군과 관련이 있거든요. 산업과 외교 분야에서 근무했었던
직분이기 때문에 관련 직군의 그 연관성이 네네. 짙어서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검증할 예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능력은 인정하겠으나 이제 그 이후에 전관이유가 문제가 된다. 이제 뭐 이 정도로 제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다 기용이 됐고 실제적으로 정부 관료로서 일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남은 것이 이제 전관이유를 받았느냐 내지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 청문회 과정 속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뭐 비판하시고 하시겠죠. 근데 이제 김앤장에서 고문료를 받은 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면, 사실 제 기억으로 한 2018년인가 2019년인가 비슷한 기사가 났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 내지는 문재인 사람들 중에는 김앤장 출신들이 이렇게 많느냐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앤장이라고 하는 곳이 뭐 당연히 국민의힘 출신 내지는 정부 관료들이 많이 가는 기관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변호사 수가 많고 가장 인력이 많은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지금 후보자가 김앤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낙마를 시킬 거면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임명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이제 뭐 이 돈 재산 증식이 좀 있었다, 이제 이 부분으로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한 사람이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민주당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임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임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임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에 7대 불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사청문회를 결국 채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통과시켰던 인물들에 비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가지는 어떤 뭐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의혹들이 있다고 하면 그 비교해 봤을 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피해갈 길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청문회가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할지 안 할지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6일 지방선거가 이제 5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그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지방선거 판세가 아주 커진 상황인데,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최소 8곳을 지금 확보한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운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그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떠나서 굉장히 사실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 목표를 세우는 자체가 재밌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것 자체가 광역선거잖아요. 네. 광역선거는 맨파워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충남과 충북을 패배를 했는데 충남에서는 양승조 현 충남지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도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원래는 열세지만 맨파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8개를 가져와야 우리가 선방 한 거니 7개니 이런 이야기조차 네. 사실 선거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 선거를 치러 봤을 때 이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맨 처음엔 51%까지 올랐다가 지금 48% 수준까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원래는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허니문 기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허니문 기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연관짓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볼 만한 네. 상황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에 김재섭 의원께 이제 질문 네. 드리겠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 몇 곳 승리가 이제 목표이고 또 어떤 지역에 특히 이제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당연히 이제 목표는 그러니까 전석을 다 이긴다. 뭐 이런 전석이요? 게 이제 큰 목표죠.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맨파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물도 중요하지만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도라는 것이 별게 있겠습니까? 그 당세 내지는 뭐 판세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여다보면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랑 총선을 치르던 무렵에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랑 고민정 의원이랑
붙었었는데 고민정 의원이 이겼어요. 근데 맨파워에 있어서 고민정 의원이 과연 오세훈 시장보다 더 뛰어나느냐?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맨파워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좌우할 수 있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선 승리의 여세를 잘 몰아가고 특히 이제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5월 중순이 돼서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실제로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해서 업무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또 그 이후에 야당과 협치라는 모습들 이런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대선 승리의 여파를 그대로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 있을 거였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대선에 정말 사활을 걸고 했었던 것이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의 관계자들이나 민주당의 후보들 역시 여기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던 것이 이번 대선이 결국 지방선거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 승리의 여파가 상당 부분 지방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제가 이제 높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호남 지역들은 아무래도 아직 국민의힘이 충분한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큼 선전하느냐 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나갔단 말입니다. 이정현 대표라고 하면 사실 호남 지역에서 3선을 하신 분, 물론 처음은 이제 비례대표를 하셨지만은 그런 저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호남 지역에 대해서 전승을 하기는 어렵지만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승리를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서울과 바로 경기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선거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윤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졌는데 앞서 등판했던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김재선 의원 어떻게 또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과도 친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등판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유승민 의원의 처음에 개인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지지자들이 보낸 성원으로 이제 결심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간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호응을 통해서 출마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갔을 때 다른 민주당 후보들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김은혜 후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조사에는 약간 열세인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 여론조사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이 출마하는 것이 예를 들면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하려면 정말 좋은 지역, 되는 지역으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뭐 저희가 강세인 뭐 경북 지역이나 대구 지역이나 경남 지역 정도가 이 출마를 했을 때, 출마를 권유했을 때 그래도 좀 납득할 만한 이게 당선인의 힘을 입고 당선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경기도라는 지역이 사실 국민의힘에게 결코 녹록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녹록한 지역이 아닌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에게 이건 윤심이 작용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다소 과도한 해석이고 이거는 당선인 측이나 김은혜 의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광역지자체 단체 출마하시는 분 역시도 오히려 윤석열 당선이랑 거리가 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해석이다. 알겠습니다. 박영훈 위원장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출마를 놓고 또 갈등이 불거졌었던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총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일단 경쟁력을 좀 따져보고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인사를 또 바로 꽂는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이전에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전략공천위원으로 오늘 선임이 됐어요. 네네. 전략공천위원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것은 이미 6분, 후보 등록한 6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박주민, 김진애, 송영길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까지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그리고 또 2분이 등록하셨어요. 이분들 사이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분들을 배제하고 전략 공천을 한다? 이것은 당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당의 존재의 이유는 권력, 권한을 갖기 위해 출마하고 이분들이 서로 경쟁해서 후보를 쟁취하는 건데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지도부의 일방적인 정무적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부터 반대할 거예요. 전략공천위원으로서 반대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죠. 다만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임이 틀림이 없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근데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각자의 사실 희생정신을 가지고 출마를 하신 분이에요. 박주민 의원, 김진애 의원, 정봉주 의원,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면서 출마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들은 당의 승리, 서울에 있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선거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희생정신과 진의를 무시하면서 이분들을 배제한다는 일은 전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공천위원이시니까 그 말이 맞겠네요. 그죠? 네. 좀 저희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상임고문의 성남 분당을 출마설을 언급하면서 저격투수 한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저격수 누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와 함께 안철수 위원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저격수로 내보내진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안철수 후보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면 당권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전당대회 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아닌 원희룡 전 지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원희룡 전 지사는 사실 우리 풍문으로 종로 출마를 하고 싶었는데 최재형 전략공천으로 좀 좌절됐던 과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런 면에서 원희룡 전 지사 카드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준석 대표의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거라는 예단을 했어요. 저희 당에 있는 그 누구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본인 혼자 이렇게 예단을 하고 마치 제갈량이 된 것처럼 선거판을 예상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이다. 상대편에 대해서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정치판에서 예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단이라 생각하시면 안 나오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재명 그 고문께서 선거에 나와주시면 저희야 고맙죠.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큰 이득이고 진다고 해도 사실 잃을 것이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민주당의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고 높은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정책 행보를 빨리 할수록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소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여러 가지 사법 의혹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게 불필요한 분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아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그 전 후보가 성남이든 어디든 빨리 나와주는 게 좋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제 그 최대 변수로 꼽히면서 대선 그 선거 기간 내내 나왔던 이야기가 2030 MZ세대 이런 이야기가 키워드가 나왔었는데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는 이 청년 민심이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궁금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청년 후보들의 또 참여도나 또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이 현재 어디에 쏠리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부터.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 도봉 갑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출마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출마자들이 있고 그 전까지는 사실 국민의힘 이제 전신 정당에서 젊은 후보자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단순히 어떤 지지를 넘어서 정치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원장을 찾아와서 기초자격 시험을 공부하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번 선거에 저희가 할당이나 이런 식으로 딱히 청년들을 배려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자신들의 경쟁력으로 젊음을 우기 삼아서 상당 부분 많이 득표를 하고 당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청년 후보자 저희 당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대 후보자 제가 접촉할 수 있는 20대 당원 동지들 중에 67명이 출마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몸이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당원 동지를 모르지만은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출마에 대한 열기가 뜨겁고 청년 후보자에게 굉장히 좋은 선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 유권자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후보를 뽑았던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많아요. 이분들의 표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표심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에 좌우된다고 봐요. 지금 군인 월급 200만 원 당선 직후한다고 했는데 그 불투명하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뭐 바꿔달라 했는데 그게 전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표심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청년마수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과 여야의 협치 과제 그리고 정치권의 지방선거 관련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5월 중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북부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해집니다. 나오실 때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